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워킹파파로 열심히 하루를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크게 배신당하는 일을 겪는다는 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코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흔하지 않다고 믿고 있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고, 저는 그 일로 인해서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받아야만 했어요.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가정까지 잃게 되면서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감정까지 가지게 된 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답니다. 하지만 이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저의 남은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후를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 사연을 다 토해내듯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한번 털어보려고 해요. 저는 아내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만났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저희는 대화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당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당연히 개나 고양이, 각종 동물들을 다 좋아하는 저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대화가 잘 맞을 수밖에 없었죠. 첫 만남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이었던 저희는 연애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서로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도 시키고 하면서 데이트를 자주 했었어요. 아내와는 연애를 할수록 더 재미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거였죠. 아내와 결혼하는 데 있어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내를 예뻐했고, 아내도 공기업 다니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기에 어찌 보면 신부감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참하고 성실한 아내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결혼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처가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 집안은 장인과 처남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전부 아내에게 들은 내용이었는데 저와 연애할 당시에는 장인이 다단계 투자를 해서 거의 7억 정도를 말아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처갓집이 휘청거리게 되면서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제가 처가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땐 25평짜리 월세집에서 사람 한 5식구에 강아지까지 총 6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집도 비좁았지만 워낙에 오래된 곳이라 그런지 허름한 집 특유의 꿉꿉한 냄새가 나서 사실 오래 있는 게 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그 가족이 사는 집이었기에 저는 밝게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나중에 처가집도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만큼 저는 저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처가의 사정이 많이 좋진 않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는 결혼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저희 둘은 결혼까지 쉽게 갈 수 있었어요. 특히나 처가에서는 장인이 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 입장에서는 돈 많은 의사 사이가 생기는 거니 대환영일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몇 번이나 장인은 저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저는 그리 쉽게 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일지, 어떻게 낭비될지가 눈에 훤했거든요. 그리고 장인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장모님이 나서서 저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탈 없이 돈을 건네주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네 나한테 투자 좀 해봐. 이번에 주식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 정보통은 진짜 믿을 만한 거라서 말이야. 너무 아까운 기회인데 나한테 딱 3천만 원만 투자하게. 그럼 그거 내가 3배로 불려서 자네 반, 나 반 이렇게 갖자고. 어때? 싫습니다, 장인어른. 또 이번에도 잘못 투자하셔서 돈 다 날리려고 그러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인어른께서 이제 더는 그런 쓸데없는데 돈 쓰시면 안 되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장인어른, 지금 처남도 일 안 하고 있고 장모님 혼자서 일하고 계시는데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그러니 제발 장인어른, 이제 엉뚱한데 돈 쓸 생각 마시고
제발 좀 가장으로서 책임감 좀 가져주세요. 네? 아, 됐어. 돈 주기 싫으면 그냥 안 주면 되는 거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 이번에 아주 제대로 실수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아까운 기회인 줄 알아? 아, 진짜 생각할수록 아까워 죽겠네. 강서방, 그러지 말고 진짜 딱 한 번만 주면 안 되겠나? 그럼 내가 자네 훈계질 하는 것도 다 달게 들을게. 어? 아, 제발 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장인어른. 그렇게 떼쓰셔도 저 못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장인어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면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장모님이 꼭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 당신 또 정신 못 차리고 사위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했지? 정신 못 차려 진짜? 당신 자꾸 이럼 애들이 이제 우리 집에도 안 와. 그러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입 좀. 장모님은 장인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꼬집으면서까지 말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절을 더 잘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장인과의 실랑이 아닌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결혼 생활은 잘 해나갔고 아내와 저 사이엔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내는 둘째 딸을 낳으면서 살이 좀 쪘었어요. 아내는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첫째 때까지만 해도 살이 전혀 안 찌고 배만 나왔는데 둘째 때부턴 살이 좀 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도 상관없었기에 늘 아내에게 예쁘다고 말해줬는데 아내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모습이 싫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헬스도 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살이 너무 안 빠지네. 나 이렇게까지 살쪄본 적이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있지? 그래서 말인데 나 볼링을 좀 해볼까 해. 내 친구가 얼마 전부터 볼링 시작했는데 재미도 있고 전신운동이라 살도 빠진다면서 나한테 추천해 주더라. 나 그거 취미로 좀 시작해도 돼? 볼링? 볼링 좋지. 나도 한때 볼링 재밌게 쳤었으니까. 근데 볼링이 살이 빠지나? 어쨌든 살이 빠지든 안 빠지든 당신 취미생활 하나 갖는 건 좋은 거니까 시작해봐. 그러면서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면 좋지 뭐. 아내는 저에게 볼링을 하고 싶다며 이야기를 해왔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딱히 제가 아내를 막을 이유도 없어서 흔쾌히 해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저한테 큰 비극을 가져다 줄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 바로 볼링을 시작했고 그때가 저희가 결혼하고 난 지 6년 차가 되던 때였어요. 아내가 볼링을 시작한 이후 얼마 동안에도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 처가를 위해서 장인 대신에 가장 노릇을 좀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처남도 장인을 닮아서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기에 그 집안을 도울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비록 처남과 장인은 철도 없고 염치도 없어서 집안을 많이 힘들게 했을지라도 장모님만큼은 정말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분이셨어요. 장인을 대신해서 일을 하며 힘겹게 지내시는 분이었기에 건강도 좋지 않아서 항상 걱정이 많이 되는 분이셨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장모님 한 분만 봐서라도 좀 처가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장모님, 이 집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월세 마무리되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이제 한 6개월 남았네. 네, 그럼 이 집 만료되면 제가 전세집 구해드릴게요, 장모님. 제가 더 좋은 집은 못 해드려도 여기보다는 좋은 집으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월세도 그렇고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그만하셔야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셨다가 여기 계약 만료되면 제가 집 준비해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지내세요. 그래야 장모님 건강도 회복되죠. 아유, 강서방 고맙네. 우리까지 이렇게 안 챙겨도 되는데 자네가 이 집안에 장가와서 참 여러모로 희생하는 게 많네. 용돈도 이젠 안 줘도 되는데 왜 자꾸 보내는 거야, 미안하게. 자네가 그 보내는 60만 원이
자네한테도 어디 적은 돈이겠는가? 아무리 병원 잘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라도 돈은 다 똑같은 건데 말이야. 정작 우린 우리의 시집 보낼 때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자꾸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째.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 저한테 예쁜 아내 주셨잖아요.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용돈도 장모님이 제 어머니와도 같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생활비에 잘 보태서 쓰세요. 또 장인어른께 다 빼앗기지 마시고요. 아유, 그럼 자네 장인은 나한테 용돈 들어오는 것도 몰라. 안 그럼 벌써 난리 났지. 걱정 마, 그건. 그리고 참 고맙네. 진짜 자네가 우리 집 은인이야, 은인. 보물이 따로 없어, 정말. 이렇게 장모님이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실 정도로 저는 처가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와중에 장인어른은 포기하지 않고 꼭 저한테 한 번씩 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장인한테만큼은 돈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한 번은 평소보다도 더 딱 잘라서 말씀드렸고요.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께만큼은 돈 안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가끔 한 번씩 용돈은 드릴 수 있지만 전 장인어른께 큰 돈은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장인어른께 사위이고 싶지 돈 대주는 기계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장인어른께 돈 드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제발 가장노를 잘할 마음 좀 가지세요. 저 정말 장모님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처가에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제발 좀 장모님을 봐서라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나니까 장인어른은 에이, 치사한 놈. 알았다, 알았어. 내 돈 얘기 너한테 다신 하나 봐라. 하여간에 저놈의 잘난 척은 어째 점점 더 심해져. 그 훈계 좀 하지 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고 내 마누라는 내가 알아서 챙기니까. 이렇게 말씀한 뒤로 돈 얘기를 하지 않으셨죠. 참으로 답답한 상황들의 연속이었답니다. 근데 또 저한테 거머리같이 달라붙는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처남이었어요. 처남도 저에게 참 황당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매영, 저 이번에 곧 생일 돌아오는데 생일 선물 통 크게 한번 해주시죠. 뭐? 생일 선물? 뭐 얼마나 통 큰 선물을 원하길래 그렇게 비장하게 얘기를 해? 그게 말입니다. 요즘 수입차 좋은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거 한 대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중고로 한 5천만 원만 내면 바로 살 수 있답니다. 뭐 5천만 원? 처남, 지금까지 살면서 돈 5천만 원 모아봤어?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 통장에요? 한 8만 원 있나? 그런 사람이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달라는 게 말이 돼? 제발 철 좀 들어. 지금 장모님 몸 편찮으신가 안 보여? 제발 나가서 일 좀 제대로 하고 돈 모아, 돈. 괜한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거머리처럼 살 생각 말고. 아니, 매영, 말이 좀 지나치십니다. 매영은 돈도 잘 벌면서 처남한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뭐야? 처남, 내가 돈 쉽게 버는 것 같아? 제발 어디라도 나가서 일 좀 해봐. 막노동이라도 해보라고. 하루에 10만 원 버는 것도 힘든 세상이야. 나도 힘들어, 나도. 돈 버는 거 누구한테나 다 쉬운 일 아니야. 처남도 좀 깨달아야 돼. 진짜 꼰대야 뭐야. 됐습니다. 됐어요. 사주기 싫으면 말아요. 저는 일부러 처남에게 이렇게 세게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철없는 처남은 끝까지 철없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처남을 떼어내 놓을 정도로 저는 호락호락하게 장인이나 처남에게 함부로 돈을 대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들도 잠깐은 화를 내면서도 저를 이해를 하고 넘어간 건 그 외엔 제가 정말 잘했기 때문이었어요. 처남한테 모질게 굴어도 아주 가끔씩 생일이나 명절 때가 되면 필요한 거 사라고 용돈도 주고 장인에게도 건강식품이나 옷 같은 것들,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면서
사위 노릇을 잘 했었죠. 매달 용돈은 유일하게 장모님에게만 드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셋집까지 약속을 해드릴 정도로 저는 정말 처가의 사위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건 처가도 알고 제 아내도 아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제가 노력한 그 대가가 철저한 배신으로 올지는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볼링을 다니라고 한 저의 좋은 마음이 큰 화가 되어 돌아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내는 볼링을 시작하자마자 좀 생활 패턴도 이상해지고 성격도 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점차적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아예 180도 변했죠. 아내는 집에도 늦게 들어오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런 연락 없다가 새벽 3시, 4시에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저는 아내가 연락도 없고 새벽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질 않아 걱정이 되어 잠도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글쎄 한 번은 새벽 4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아내의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더라고요. 완전히 술 냄새에 쩔어서는 가까이 가기도 힘들 정도였죠.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왜 전화를 안 받아서 사람 걱정을 시켜? 왜? 꼴은 그게 또 뭐고?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아, 여보 미안. 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서 나도 모르게 차에서 깜빡 잠들었지 뭐야. 그게 말이 돼? 이 시간까지 술 마시다가 차에서 잠들었다고?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었어? 정말 요즘 들어 왜 이래? 연락도 없이 집에 늦게 들어오질 않나? 맨날 들어올 때마다 술에 취해 있질 않나?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라고 뭐 맨날 조신하게 집에만 있어? 뭐 범생이처럼 회사만 다니냐고. 나 그동안 답답해서 아주 지겨웠다고. 나 지금 즐기는 거야. 내 인생 내 맘대로 좀 살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애 낳느라 못 즐긴 거 이제 즐긴다고 생각해 당신도. 내가 뭐 밖에서 허튼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것뿐인데 간섭 좀 그만해. 당신 여기서 더하면 집착이야 집착. 아내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어요. 그러고는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방으로 들어가 자버리고 말았죠. 게다가 아내는 바깥 생활에 미쳐서 애들을 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첫째도 어렸기에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장모님이 집으로 오셔서 아예 봐주셨기에 장모님이 집으로 내려가시기 전까진 더 밖에 돌아다녀서 장모님과 저한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내의 버릇은 고쳐지질 않았죠. 나중엔 장모님도 엄마인 자기 믿고 아내가 밖에 놔두는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애들을 봐주신 이후에 처가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장모님이 처가로 돌아가고 나서 아내는 애들을 데리고 오랜만에 처가에서 자고 온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처가로 간다고 했기에 그러라고 했죠. 근데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분명 아내는 그날 처가에 도착해서 인증사진까지 보내며 저한텐 잘 도착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그 길로 애들만 처가에 맡겨놓고 놀러 나가선 외박을 한 거였어요. 그 외박을 누가 했는진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어 갔어요. 하루하루를 답답하게 보내고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의 뒷조사까지 해볼 생각으로 마음을 먹고 있던 찰나에 누군가가 저에게 연락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강효성 씨 핸드폰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강효성 씨 맞아요? 그럼 당신 와이프가 김지숙 맞나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누군데 제 이름이랑 제 와이프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저 당신 아내랑 같이 바람피고 있는 남자 와이프예요. 당신 아내가 지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내 남편이랑 바람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제 와이프의 상간남의 아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내가 바람피는 줄 전혀 몰랐던 전 그녀의 정체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와이프 상간남의 아내는 먼저 자신의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뒷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통해 제 연락처까지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해온 거였죠. 그 여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한테 직접 만나자고까지 했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제대로 듣기 위해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효성입니다. 네, 우리 긴 말 필요 없고 본로만 이야기할까요? 지금 당신 와이프랑 제 남편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아시나요? 당신 아내 볼링 동호회 다니죠? 제 남편이 거기 동호회 회원이면서 강사예요. 아마추어 대회에도 몇 번 나갈 만큼 실력은 있는 인간인데 그 실력 가지고 동호회 여자 회원들 꼬시면서 바람 피우는 아주 파렴치한 놈이죠. 그리고 그 짓거리 같이 하고 있는 게 당신 와이프고요. 난 이 인간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조그만 낌새를 보여도 다 눈치를 채는데 이번엔 보니까 당신 와이프랑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자, 당신이 내 말을 못 믿을 수 있어서 내가 증거까지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여자는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다 이야기하면서 제 와이프와 그 상간남이 바람 피우는 현장에 담긴 증거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그 사진 안에는 둘이서 민망한 장소로 들어가는 모습이나 둘이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들이 전부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남편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벌써 2번이나 그랬었어요. 나한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친정시댁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던 인간이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대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복수하려고 당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혹시나 모르고 있을까봐 당신 와이프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봐요. 당신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나 아니었으면 당신 그대로 그 여자한테 속아서 살았을 거예요. 이것들 정말 가만두면 안 돼요. 제대로 혼쭐나게 해줘야 한다고요. 제 앞에 있는 여자는 울고 화내고를 반복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 역시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같이 올라오면서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그 뒤로도 여자는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모든 전후 사정을 다 들어보니 볼링을 강습할 때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남자가 여자들을 꼬시는 듯 했어요. 그 여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아마도 제 와이프도 그런 꼬임에 넘어간 걸 거라고 이야기를 다 해주더군요. 저는 모든 사실을 다 전해들은 이후엔 더 들을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와이프가 날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것, 바로 그거 하나였죠. 그것만 보더라도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한 후에 제 앞에 있는 상간남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저한테 말해준 모든 사실 다 이해했어요. 이 증거 사진은 저한테 보여주려고 준비하신 거라고 하니 제가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후 일들은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그 남편이든 제 와이프든 복수하세요. 속 시원히 복수하시고 저는 저대로 제 와이프랑 그 남자 처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 눈앞에 있는 상간남의 아내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못 보겠어서 얼른 나와버린 거였죠. 그 길로 제가 받은 증거 사진들을 가지고 바로 아내에게로 향했어요. 그날만큼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내가 집에 있었기에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거실 바닥에 애들은 다 나뒹굴게 냅두고 혼자서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꼴도 정말 한심스럽고 기가 차서 저는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어? 요즘 당신 부쩍 이상해진 거에 대해서 말이야. 나한테 설명할 거 없냐고. 당신 김병호라는 사람 알지? 제가 곧바로 상간남 이름부터 아내에게 들이대자 아내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눈치였어요. 근데 진짜 가증스럽게도 바로 얼굴을 굳히더니 뻔뻔스럽게 나오더군요. 김병호?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을 몰라? 왜 몰라? 당신이 매달 레슨비 주고 볼링 배우고 있는 사람이 김병호잖아. 그동안 이름도 모르고 볼링 배웠냐? 어?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뻔뻔함을 유지한 채로 대답을 했어요. 진짜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죠. 그분이 김병호였나? 뭐 난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몰랐지. 이름도 처음 알았네. 이름 몰라도 볼링 배우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 몰랐어? 진짜 그 사람 이름 몰랐어, 당신?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이상한 곳을 다녀? 봐,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당신 볼링 선생 김병호잖아. 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 사진을 아내 얼굴에 뿌려버리면서 소리쳤어요. 아내가 그 사진을 보고 나서야 뻔뻔스럽게 나오던 행동이 쏙 들어가서는 당황한 채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걸 어떻게... 이 사진이 다 뭐야? 이런 걸 다 어디서 난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언젠가 꼬리가 밟히게 되어 있어. 안 그래도 내가 당신 이상해서 뒷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김병호란 인간의 아내가 날 찾아왔더라. 니년 때문에, 너 때문에 가정 파탄 났다고 눈에 상심지를 켜고 날 찾아왔어. 너 어떻게 할래? 그 여자 보통 여자 아니던데. 그 여자 아주 도끼 제대로 품었더라. 게다가 그 김병호란 인간한테 당신이 처음이 아니라던데. 벌써 당신 앞에 2명이나 여자가 더 있었는데 그 여자들 다 갈아치우고 당신 만난 거래. 당신도 철저하게 그냥 그 남자한테 이용당한 거라고. 알아? 이 미련한 여자야.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아?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애 2이나 있는 여자가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야 여보. 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보. 이 사람은 있지? 그냥 친구야. 정말 단지 친구로 만났을 뿐이야. 이 사람이랑 난 그런 사이 아니라고. 아내는 제 말을 듣더니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게 훤히 보이는데도 우선은 저와 함께 있는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침착한 척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그냥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그러면 너네 회사 있지? 거기 게시판에다가 제 아내가 친구랑 이런 곳을 갔는데 여러분도 친구랑 이런 곳을 갈 수 있나요? 하고 내가 물어볼게. 과연 몇 명이나 네 편 들어주나 한번 보자. 너 같은 인간들이 또 있나 확인 좀 해보자고.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다시는 안 그럴게. 헤어질게. 나 이 사람 정말 가볍게 만난 거야. 당신도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내가 그 인간한테 3번째라고. 나는 진짜 처음인데. 근데 진짜 가볍게만 만난 거야. 그래서 무슨 사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번호라고 매길 것도 없어. 진짜야. 난 결백해. 이 사람은 단지 친구 만나듯이 가볍게만 만난 것 뿐이라고. 진짜야. 그래. 근데 어쨌든 이제 인정한 거네. 너네 둘이 만났었다고 인정했어 지금? 네 입으로? 맞지? 야, 인정 빨라서 좋네. 야, 이것 좀 봐봐.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녹음기야. 네, 저는 아내를 보러 들어가기 직전에 핸드폰으로 녹음기를 켜놓았고 끝내 아내가 자신의 바람을 인정하는 음성을 증거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아내는 제 손에 들려진 녹음 기능이 켜진 핸드폰을 보면서 순간 너무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설마 지금 우리 대화 내용 녹음한 거야? 맞아. 녹음한 거야.
네가 날 두고 바람 폈다는 증거를 네 입으로 인정하는 목소리로 잡고 싶었는데 네 입으로 아주 친절하게 실토했네. 아주 고맙다. 아주 고마워. 여보, 왜? 어떻게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녹음하면 인정 안 되는 거. 그거 몰랐어? 아마 이거 불법일걸? 맞아. 이거 불법이야. 네가 지금 날 상대로 불법을 저질러? 나 고소할 거야. 고소할 거라고. 아, 고소한다고? 그래, 고소해.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 네가 지금 감히 내 앞에서 인정이라는 말을 써?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정이란 말은 네가 바람핀 걸 인정한다 라고 말할 때나 쓸 수 있는 거야. 알아들어? 감히 나한테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바닥까지 기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한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내 신세가 한탄스러웠어요. 어쩌자고 이런 여자를 내 와이프로서 사랑한다고 말하며 지내왔는지 제 자신이 끔찍해지기까지 했죠. 무엇보다 정말 결혼 6년 만에 이런 일을 당하니 심장이 덜컹거렸어요. 왜 사람들이 아내를 동호회나 등산 모임에 보내지 말라고 했는지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죠. 물론 선량하고 정말 좋은 모임도 많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근데 그런 좋은 모임들이 이런 파렴치한 모임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선입견이 안 좋아지게 된 거 아닐까 싶네요. 저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말들을 잘 안 믿었는데 이번에 제가 아내에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는 정말이지 앞으로는 어떤 모임도 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공개를 하며 1차적으로 혼쭐을 내주었어요. 아내는 객기를 부리면서 저한테 고소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신에게 철저하게 불리하다는 걸 알겠는지 막 바짓가랑을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매달리는 아내를 다시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아내한테만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남 소송을 걸어서 복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법을 동원해서 다 써먹었죠. 근데 어이없게도 아내는 끝까지 이혼을 안 하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이 여자와 사는 이유가 너무나 끔찍했기에 그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마침 처갓집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이었어요. 처갓집에서는 이미 집 주인에게 집을 나간다고 통보한 상황이었죠. 그리고는 처갓집에서는 하염없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월세 계약 만료되면 전세로 집을 얻어준다고 약속을 했기에 그들은 당연히 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역시나 때가 되니 뻔뻔스러운 장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네, 이번 달에 우리 집 만료되는 거 알지?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집은 잘 알아보고 있나? 자네가 아파트로 전세 얻어준다고 했잖나. 아, 그랬죠. 그래.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야? 네,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와이프한테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는데, 뭐 전혀 아무 말이 없던데. 아, 그래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못 들으셨겠네요. 아무것도 못 들었네.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아,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집 더 알아보고 연락하겠습니다. 알았네. 난 우리 사이만 믿네. 아주 하루라도 빨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온몸이 근질근질거린다고. 우리 사이만 믿고 기다림세. 대신 오래 기다리긴 하지 말게나. 이러고 철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아내는 처갓집에 자기 스스로 쪽팔렸는지 자신이 바람핀 것이 걸려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걸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소송 중에도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뻔한 일이었죠. 아내가 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어떤 짓까지 했냐면 여러 행동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행동이 있었는데 바로 애들을 이용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애들이 시켜가지고 한 번은 이런 말을 하게끔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는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애들이 울면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죠. 아빠, 나 엄마랑 계속 살고 싶어요. 엄마 없으면 저희 못 살아요. 저는 이 말을 하는 애 표정이 별로 진지한 것 같지가 않아서 물었어요. 너 그동안 엄마 밉다고 아빠한테 계속 그랬잖아. 엄마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밥도 안 줘서 엄마 밉다고 하지 않았어? 네, 아빠.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혼난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죄 없는 애들까지 꼬드겨서 이런 행동을 하는 아내를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같이 합칠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았죠. 근데 이런 저를 또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이었죠. 제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자 또 처갓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바로 행동으로 실행에 옮겼답니다. 자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가? 아, 네, 장인어른. 제가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집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보세요. 아주 좋은 집 얻어놨거든요. 그래. 주소 좀 보내줘. 그것은 바로 처가 쪽의 아내의 실체를 밝히기로 한 거였어요. 저는 장인에게 새로운 집을 알려주는 척 했지만 실은 그 집 주소는 상간남의 집 주소였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서 그 상간남의 아내에게 이미 별거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상간남의 집 주소를 알아냈고 그곳으로 장인이 가도록 유인을 한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상간남의 아내랑 꾸준히 연락을 했기 때문에 상간남 아내는 그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제대로 복수를 할 생각으로 적극 활용을 한 거였죠. 저는 장인에게 그 집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한 가지 말도 덧붙였어요. 장인어른, 그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나 김지숙 아빠 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 어떤 남자가 마중을 나올 거예요. 얘기 한번 잘 해보세요. 전세 조금이라도 좀 싸게 해달라고 말 잘 해보세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알았네. 저는 제대로 놀려대는 말투로 말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눈치채지 못했던 장인은 그 이후에 제가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제대로 받으셨는지 그날 저녁에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네 이게 뭔가? 날 지금 엿먹이는 거야? 네? 엿이요? 장인어른,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엿은 제가 먹은 것 같은데요. 장인어른 지금까지 저 어떻게 보셨어요? 절 지금까지 돈줄로 보셨잖아요. 제가 진짜 이것만큼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에 장모님께서 우리 애들 봐주신 게 감사해서 용돈 드렸는데 그거 장인어른이 가져가셨다면서요? 장모님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장인어른 때문에 집안 망하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집안 살림 다 해결했는데 지금 장인어른 뭐하고 계세요? 그 아픈 몸으로 애들 봐주신 게 죄송하고 감사해서 장모님께 용돈 드렸는데 그 돈을 뜯어가세요? 전 장모님이 참 불쌍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동안 속에 담은 말들을 장인 앞에 다 쏟아냈어요. 근데 역시 장인은 그렇게 쉽게 정신을 차리지 않더라고요. 그건 자네가 알 필요 없고 왜 우리 딸 바람핀 건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 남자가 내가 하는 말을 듣더니 날 보더니 문도 안 열어줬네. 자네가 알려준 대로 내 딸 이름 부르면서 애비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예 날 찬밥 취급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집주인이 그 여자랑 헤어졌으니까 다신 볼 일 없다면서 당장 나보고 꺼지라고 했어. 알어? 하도 하는 짓이 불량해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따졌더니
그제서야 내 딸한테 가서 다 들으라고 말하더라. 자네 다 알고 보낸 거지? 맞지? 어떻게 나한테 그놈 집을 알려줄 수 있는가? 그게 지금 나 엿먹으라는 것밖에 더 돼? 어디 말해보게. 아니 장인어른, 혹시 알아요? 그 상간남이 아내하고 잘 돼서 그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할지. 그래서 제가 그 집 알려드린 건데 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뭐?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장인어른, 아니 아저씨, 이제 아저씨라고 할게요. 아저씨? 네, 아저씨요. 어차피 지금까지 나 돈줄로밖에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 놈이 아저씨라고 부르든 장인이라고 부르든 뭐 차이 있나요? 왜요? 지금 당신이 그 상간난 집으로 가게 된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나는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진다고요. 됐고요. 이제 전화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면 장인어른께서 직접 돈 버셔서 직접 사세요. 장모님 고생은 그만 시키시고요. 예? 저는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장인 사건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처갓집 식구들까지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와 아내는 장모님께 곧바로 호출을 당했고 아내는 불호령을 맞았습니다. 이 아이 정신 나간 거사. 네가 어째서 강서방을 배신해? 어째서? 강서방이 도대체 너한테 못한 게 뭐야? 너한테 부족한 게 뭐야? 오히려 너한테 과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뒤통수를 쳐? 이 한심한 거사, 이 멍청한 거사. 장모님은 아내의 등을 퍽퍽 때리면서 울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제서야 아내도 엉엉 울면서 그 때리는 손을 다 막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조차도 이제는 가식 같고 보고 싶지 않아 아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장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정말로 내가 미안하네. 딸 자식 하나 잘못 키워서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네. 자네한테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같은 집을 만나서는 정말 미안하네. 정말로 미안해. 장모님은 정말 참외 눈물이라도 흘리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저도 억울했던 마음이 화로 분출되는 게 아니라 눈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장모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으시겠어요. 아내가 잘못을 다 저질러 놨는데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는 감사하다는 말 못 드렸지만 그동안 저희 애들 잘 돌봐주시고 절 따뜻하게 사위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닐세, 아닐세.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나쁜 년이지. 우리 사위한테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아니에요, 장모님. 부디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장모님만큼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이 못난 사위가 비록 이 일을 다 알게 해서 마지막엔 불효를 저지르고 떠나지만 그래도 장모님만큼은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장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눈물을 닦고 미련 없이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가차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이익을 다 받았어요. 특히나 아내도 그렇고 상간남까지 법적으로 탈탈 털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치로 다 받아냈죠. 근데 아내는 저한테 이혼당하고 탈탈 털린 것뿐만 아니라 또 제대로 당한 게 있었답니다. 바로 제가 이혼을 진행하고 있던 그 사이에 아내 상간남의 와이프가 크게 한 건을 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새에 상간남의 아내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한 듯 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제 아내가 일하는 공기업 회사에 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드는 거였죠. 상간남 아내는 제 와이프가 다니는 공기업으로 가서는
거기다 대문짝만한 플랜카드를 만들어 목에 매달고는 회사 곳곳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아내가 바람핀 것을 알아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제 아내는 공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공기업이란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는 기업이라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서 위반으로 해임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제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상간남 아내는 제 아내를 질근질근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는 복수를 제대로 했죠. 그건 전부 다 아내의 업보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현재 아내는 모든 걸 다 털리고 나서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는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마저도 다 제 것이었기에 지금은 다시 좁디 좁은 집으로 들어가 장모한테 매일같이 욕 들어가며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아내는 뻔뻔스럽게 양육권이라도 본인한테 달라며 말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건 다 안 돼도 양육권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엄포를 내놨습니다. 근데 어차피 법 자체가 저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와이프는 양육권을 가지고 갈 수도 없었죠. 그렇게 애들은 제가 키우게 되었고 저는 일을 하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서 지금은 저희 어머니께서 키워주고 계신답니다. 아내한테는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이들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제발 아내가 정신 진짜로 차리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무작정 애들을 핑계로 저한테 매달리길래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까지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도를 넘어서서 아예 스토커같이 매달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마도 아내는 현실적으로 저 없이 그리고 이제는 직장도 없이 지내는 게 두렵고 힘들어서 저한테 매달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받아줄 제가 아니었죠. 지금은 아주 법의 무서운 맛을 보고는 또다시 법적인 조치를 당할까 무서워서 저한테 다가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발 정신 차리라는 의미와 함께 제대로 쓴맛을 보여주기 위해 양육비 한 달이라도 밀리면 또 바로 고소할 거라고 해버리니까 지금은 알바를 다니면서 양육비를 벌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한 달 양육비를 벌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조금도 안쓰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그 노력을 무참히 다 무너뜨리고 가정을 뭉개버린 게 아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냥 동물을 좋아하고 자기 일에 성실한 김지숙으로서 내 아내로서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큰 착각이자 오산이었어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같이 배신당하는 남편들 혹은 아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부디 끝까지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믿어주고 의지자가 되어주는 그런 구성원으로 끝까지 유지되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